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단! 오늘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그리는 그림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희대의 판결입니다. 증거는 없고 증언만 존재하는 이 재판에서 관건은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그걸 법원이 인정해버리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이재명 재판, 선거법, 성남FC, 정진상 재판 등등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이재명 재판의 선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판결을 내린 조병구 판사는 그 모순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조병구 판사는 자이든 타이든 검찰이 짜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였다. 이렇게 되면 판사는 검사의 시녀냐, 따까리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행태를 2심 재판부 역시 똑같이 반복할까 혹시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그 적나라한 모순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주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김용은 무죄고,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유동규는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자,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은 김용이 유죄라면 뇌물을 준 유동규도 유죄가 아니냐? 그런데 왜 무죄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조병구 판사는 판결문에 두 가지 법리를 적용하면서 말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법 법리, 두 번째는 불고불리의 원칙. 먼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사가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항법 법리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의 범죄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정치 자금을 예로 들면 기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수수자가 있기 마련이죠. 거기서 기부자와 수수자는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은 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을 준 사람은 남욱이고요. 그 돈을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찰은 유동규를 김용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동규는 김용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단순 전달자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유동규가 남욱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유동규는 준 사람이 되면서 유죄가 되었을 텐데 검찰이 유동규를 김용 편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죠. 분명 검찰은 총 8억 4천만 원이 남욱에서 정민용,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으로 갔다고 했는데 오늘 판사는 김용에게 6억만 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남욱은 정민용에게 8억 4천 줬고 정민용은 유동규에게 그대로 8억 4천을 건넸으니까 도중에 없어진 2억 4천만 원 유동규가 중간에서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조병구 판사는 판결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어서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검찰이 유동규를 김용 편으로 수수 공범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유동규는 무죄가 나왔던 거고요. 유동규가 중간에서 해먹은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게 말장난 같은데도 이번 재판을 관통하는 주요 법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에 협조한 자들은 살판이 나고 검찰의 표적이었던 김용만 죽어났던 겁니다. 말 그대로 줬다고만 해라. 네가 돈의 종착지가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야. 라는 검찰의 형량거래가 그대로 실현됐고 그 힘이 과시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항법 법리가 적용되면 3인 성호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3명의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라고 외치면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자, 이 대목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대항법 법리를 감안해서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공범이 아닌데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네? 둘이 한 편이 아닌데 대항하고 있어서 각자의 방향이 달라서 공범으로 볼 수가 없는데 진술이 일치하네? 그럼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성이 있는 거야.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검찰은 뒤에서 남욱과 유동규를 손바닥 안에 넣고 진술을 서로 일치시키고 법정이라는 무대에 내보내면서 서로 대치하는 포지션에 갖다 놓으면서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서로 올려주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술 신빙성이 올라가고 혐의를 인정한 남욱은 8개월로 가볍게 형량받고 정민용과 유동규는 당연히 무죄받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김용은 괘씸죄까지 더해서 5년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준 남욱은 8개월 나오고 뇌물을 받은 김용은 5년이나 받았던 거죠. 자, 여기서 조병구 판사는 재판 과정 속에서 이런 구조를 바꿔라. 즉 유동규를 수수 공범이 아니라 기부 공범, 남욱과 한편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설정하라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끝내 변경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조병구 판사는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조병구 판사는 검찰이 짜놓은 그 구조를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런 구조를 깨려는 판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 윤장모, 최은순에게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검찰은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만 기소했지 그걸 행사해서 일어난 사기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다. 1년짜리 짧은 티켓을 끊어줬다는 취지로 검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결국 조병구 판사의 판결은 법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 판사,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검찰의 신여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이런 내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맥락이 탈락된 뜬금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었는데 매번 재판마다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은 의심받았고 조병구 판사 또한 그것을 재차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합리적이다,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고 검찰조차 20만 쪽 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내년 초에 판사가 교체될 때까지 우리가 지연시키자라는 침대 축구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언론조차 주목하지 않았고 김용 측 변호인들도 무죄를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락 없이 오늘 유죄가 나왔고 그 판결은 한마디로 나 조병구는 검찰이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였습니다. 게다가 조병구 판사의 판결문에는 실소를 자안하게 만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괄에 배척할 것은 아니다. 개별 진술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의 자기 모순에 빠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에 있어서도 대놓고 유동규를 옹호했고요. 범행의 주요 본분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아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해 왔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 그러니까 유동규의 증언을 반박하는 변호인 측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증언을 반박할 증거 내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약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달한 게 조병구 판사에게는 신박하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거의 주관적인 평가죠. 이렇게 되면 업계 선수들끼리 전문 용어 써가면서 그럴듯하게 상황 설정해서 말을 서로 맞춰서 판사에게 강한 인상만 줄 수 있다면 검찰은 표적 삼은 그 누구든지 잡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넌 무죄야 라고 구슬리면서요. 자, 이 조병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도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로서 좀 편향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조병구 판사는 검찰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깨려 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게 자이든 타이든 뭐 잘 모르겠는데 분명 검찰에게 놀아났다. 자, 이 부분을 지금의 김용 측 변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윤태 김용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소장 변경 요구를 거부한 검찰, 그 상태에서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피력하면서 2심에서는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심 재판 과정에서 그 공소장 변경만 이뤄진다면, 유동규가 남욱 편으로 설정만 된다면 유동규와 검찰의 거래가 깨지는 거죠. 그 거래가 깨지는 순간 유동규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대항법 법리마저 깨져서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심 선고 결과는 상당 부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또한 복불복입니다. 2심 판사가 누가 됐냐에 달렸다. 또 조병구와 같은 판사가 되면 제2의 표창장 판결이 또 재현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복불복이다. 정말 참담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유죄라면서 뇌물을 준 사람은 무죄라는 이 희대의 판결은 지들끼리는 법리적으로 설명될지 몰라도 사회 통념에 크게 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유동규 무죄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의 댓글창에는 판결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판결은 판사는 검사하기 나름이야, 그 치욕을 감내하자는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 조직 내부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울하지만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